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개의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얘는 1등이기 때문에 얘는 생식생략을 해서 도장지가 잘 안 나와. 근데 얘네는 계속 우정을 하기 위해서 도장이 계속 나옵니다. 20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20배. 그러나 과원에 조금 다른 데들이 있죠. 사과밭도 가끔 하지만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데가 배밭. 배밭은 Y자 수용이 많죠. 왜 그래요? 과병. 꼭지, 열매 꼭지 있죠? 열매 꼭지에 비해서 과가 얼마나 큽니까? 바람 살짝 불어서 나무가 살짝 흔들리면요 다 낚아쳐요. 그죠? 그런데는 나무 자체가 아예 진동이 없는 게 좋아. 흔들리지 말아요. 딱 오지 있어요. 근데 Y자 수용으로 막 서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재밌는 게 호두는요 사과 꼭지에 한 10배 될 거예요. 사람이 막 젖어서 따기려고 해도 힘들어요. 호두 따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태풍이 불어도 열면 낙과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태풍이 불면 어떤 게 피해를 보느냐? 이파리, 푼 이파리가 막 연한 이파리가 다 찢어지고 걸레가 돼버리죠. 열면 매달리겠어. 과학에 그렇게 찌기기 때문에 Y자 수행이나 이런 필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청, 요즘 사과나무는 요즘은 심지어는 전 못 봤는데 25cm까지 붙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 40cm 얘기하더니 요즘 25cm까지 붙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한데 사실은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1m 20 이상 구간을 끼잖아요? 그럼 보조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마침 이 호두나무가, 주시성 호두나무가 외성이라고 외성호두라고까지 별명을 붙을 만큼 한 그런 특성을 잘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배열, 1층 배열, 2층 배열 이런 건 뻔한 얘기고요. 이것만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주간교를 갖다 1.5까지 붙여줬죠. 사실 1m까지 심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1m 20까지 심어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미친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자, 수고, 실려호두나무가 수고 15m 생각하고서 주간거리 10m가 뜬다고 하면 그 비율대로 그대로 나는 3m밖에 안 뜰 거고 3m 50? 저는요 이런 의자도 사다리도 갖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위 있잖아요. 고지가위, 긴 가위 딱 그게 다닌다고 끝입니다. 그거 해보니까 딱 3m 50 정도 되더라 이거죠. 난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거 가져가서 올라가서 이거 하려면 백화사지 않습니까? 나중에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도 나중에 나이 먹고 허리도 코분트인데 그냥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 편하게 키 줄이고 대신 주간거리를 짧게 해가지고 남 숫자를 좀 더 넣겠다. 그러면 관리성이 편리해지니까 관리성을 높여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농업 경영이죠. 여러분들 여기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 시골 와서 농사 지으려고 하시면 오지 마세요. 농업을 경영하시려고 하면 내려오시면 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농산일은 진짜 무릎, 허리, 쇠붙이로 바꿔주고 하실 일이 금방 나와요. 근데 농업 경영은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게 좋아요? 호두나무 한 그루에 호두가 몇 킬로가 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두 나한테 줘준 1000평에서 최종 소득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호두나무 1000평에 그래 12그루 심었다 이거입니다. 거기서 10그루 심어가지고 얼마 나 30kg씩 땄어 한 나무에 10그루 심어가지고 그러면서 다 해봐서 300kg잖아요. 근데 중국의 문헌상에 저런 식으로 그 사람은 딱 넓게 붙어있어 조방재배한다고 했죠. 집약관리 안 하고 문헌상에 품종의 승부에 품종의 체계에서 1000평도 아니고 200평에 200평 한 마직이 1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1무 기준으로서 약 600kg에서 1.2톤까지 뺀다고. 200평에서 600kg에서 1.2톤까지. 그러면 아까 1000평에서 300kg 하고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품종에 따라서 19배 차이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헌상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토양이 좋습니다. 토양이 돈이 좋고 사실은 간수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간수량이 많아요. 이런 데서 조금만 더 지배관리 해주면은
품질도 좋으면서 생산량이 사실은 한 마디기당 1톤까지는 그냥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 목표는 1.5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저는 한 주당 5kg만 보세요. 5kg만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 5kg는 그냥 나오니까. 농사 못 져서 나오니까. 5kg만 나와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주당 5kg만 나오면은, 한 주당, 자, 5kg에 제가 2만원씩 무조건 써야 할 거니까요. 2만원씩 하면 한 주당 10만원이잖아요. 1000평에 1.5m, 3.6m 하면은 448주가 들어간다. 거의 480주 들어가요. 텐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400주로 잡아봅시다. 1000평에서 4천만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농사 있습니까? 그런 농사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미니멈으로 단가 2만원 제일 싸게, 그리고 수량도 5kg로 얘기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느 집은 2,000개 정도 나온다고, 내년에 2,000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5kg가 아니라 10kg라고 한다면요, 10kg로 하면은 1000평에서요 8천만원 나옵니다. 거기다가 수량 단가가 제가 2만원 잡았잖아요. 자, 거기다가 그게 4만원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특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4만원 만들었어요. 8천만원이요 1억 6천만원이 되죠. 1억 6천만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저 그렇게 얘기하면 5kg만 생각하십시오. 5kg 무조건 나오니까. 단 한 가지, 나무 죽이지 말고 배수, 비벼관리, 수세관리 잘 해주십시오. 돈 버는 거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경제수명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80년에서 100년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다 쓰실 수 있어요. 그죠? 다음 주 정도에 어느 고등학생이 저희 한 겁니다. 한 고등학생 졸업생을 놓고 한 어떤 고2 학생이 문의가 왔어요. 전 대학 안 가고 그 회사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귀농하고 싶은데 땅이 없습니다. 저희 모자 가정인데 귀농해서 농사 짓고 싶어요. 그 학생 저는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학해라. 그래서 일 배워라. 그 배경 대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인데 여러분 한 가지만 찍고서 좀 기억합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급한 마음에 야 그렇게 돈내? 정말이야? 신났다 나 빨리빨리 해야 해. 막 조급해가 있고 올 거면 막 상장시키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후회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올 가을에 심든 내년 봄에 심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양의 형태, 토양의 토질, 물리적 성향, 화학적 성향 개조해주고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서 심는 것이 오히려 손익분이 좀 빨라집니다. 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과원에 부풀 먼저 찍어서 그럼 손익분이 한 1년에 더 빨라요 오히려. 근데 막 생태 그냥 다 꽂았고 그럼 망해요. 이해되시죠? 물론 기존에 밭으로 활용하던 데 있죠. 고추밭이나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돌멩이가 땡땡 굴러다니는 밭도 있죠.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나쁜 돌멩이 굴러다니는 땅도 있죠. 그런 데는 오히려 지금 그냥 심어도 돼요. 근데 돌멩이 안 굴러다니고 딱 토지를 딱 만져서 막 문질렀더니 토질이 여자분들이 볼 때 파운데이션처럼 매끈매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토양이면 징그럽게 힘든 땅이에요. 그런 땅이. 그래서 거칠은 데는 당연히 심어도 되지만 보면 볼수록 나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1년 늦어서도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심었어요. 서둘러서 심으면은 앞에서 빠른 길 것 같죠? 얘가 뒷방에 100년까지 가야 하는데 뒷방에서 몇십 년 손해 봐요. 이해돼요? 나무가 빨리 늙어버려요. 그래서 100년 가야 나무가 50년 못 갈지도 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고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 여러분 테스트는 남북으로 잡는 게 좋다. 가능하면 좋습니다. 왜? 해는 한이 때 23.5도 북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실 나무 열간을 좀 가까이 해도요. 옆에 연에다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23.5도를 딱 컸죠. 옆에 나무한테 그늘 줘요. 사실은 더 좁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함양에 있으신 우리 호준동사님, 카페 보면 호준동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2m에 3m를 했는데, 야, 이거 좀 넓다. 중간에 하나 더 심해하겠어.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3m에 3m 하시면은, 네? 후회하시죠. 그런 상황이고, 설명했죠. 뭐 이런 얘기 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하우스를 농사를 짓더라도 여기 주위에서 지금 수박 농사라도 하시는 분들 없죠? 여기 우리 지역이에요. 이 땅거리라는 그 내리, 이 땅거리인데 이게 남북 비닐하우스가 정확하게 남북으로 맞았죠? 어? 근데 여기는 좌우로 동선돼 있죠? 여기는 맨날 아래쪽과 왼쪽과 오른쪽이 층거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남쪽에 있는 햇빛을 많이 받아. 여기는 농사가 잘 돼. 수확을 할 때 남쪽에다 기준을 잡으면 북쪽에 설 리가 없고, 북쪽에다 기준을 잡으면 남쪽에 과속됐어. 층거리가 지겠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하던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를 짓던 뭘 하던 남북 배열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생산량이 1.5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호두나무도 여기서 도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사실 우리나라 땅은 도로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남북 배열로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는 데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야에서 남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시켜도 됩니다. 중앙거리를. 그죠? 북쪽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거리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몇 평 있는데 얼마나 몇 주나 심야예요. 이걸 우리가 결정을 못해줘요.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각도가 어떠냐. 여러분들이 재배하려는 면적이 얼마큼이냐. 5,000평 하는 사람하고 50만 평 하는 사람하고 기계가 틀리잖아요. 기계 사이즈 통로계부터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만 평 정도 하려고 하면요. 중간에 차와 차, 농기와 농기가 교차할 것도 필요해지죠. 어느 부분에서 교차가 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간을 나눠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임야에다 심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임야는 입체죠, 입체. 산은 입체잖아요. 산, 능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A면과 B면과 저 중에 있는 C면이 틀리죠? 그렇죠? 그럼 A면과 B면과 C면을 다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구간 구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면에 의해서 재배 식재 거리가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 주민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면을 먼저 쪼개가지고 소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방향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임야에다 심는다 아니면은 뭐 밭에다 심는다 논에다 심는다 얘기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공서가 아니야. 우리는 농민이에요. 뭐가 이냐고? 뭐가 밭일까요? 지목이 공부상에 임야라고 돼 있어도 거기에 트랙터가 들어간다, 기계화가 가능하다 하면 밭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맞죠? 그런데 아무리 밭이어도 지목상의 전답이어도 막 한구랑 이건 임야예요. 기계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화가 되는 데는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완만하게 기계화를 생각하시고, 기계화가 안 되면 어떤 걸 생각해야 하냐면 물류의 자동화를 생각해야 해요. 물류의 자동화. 수확을 했어. 수확이라도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딱 나오면 좋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지역에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밤밭에 밤 수확이 많았다는 겁니다. 밤, 그 삐죽이 밤 있잖아요. 저 밤이 똑 떨어지면은 저 밑에까지 굴러 내려옵니다. 안 굴러 내려오면 거기서 사람이 툭툭 서러지면은 쭉 내려가죠. 근데 호두는요, 꼴풍이야, 꼴풍병.
골프공 딱 떨어뜨리면 잘 들어가죠. 200m, 300m 되도 있죠. 수직 배열을 하면은 수학만 딱 펴졌잖아요. 자, 이렇게 쭉 불러옵니다. 사람이 여기서 위서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흔들어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200m 되도 밑에서 다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사가 있다는 거. 그죠? 기계화가 안 되면 수직 배열을 고려해라. 아까 소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햇빛의 방향성이 이러하지만 지형적으로 물류를 할 수학을 할 때 수학 어디로 쏟아질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수학만 딱 피고 수학만 하면 밑에서 포크레인 바가지에 거기 콘베어 벨트 그 고무 있잖아요. 그거 딱 붙이고서 싹싹 쓸어 담아서 펌프차에 싣든지 톰백에 담든지 하면 된다. 쉽죠? 그거 짊어지고 안 오니까 좋죠? 간장게 여러분 고사리 유튜브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고사리와 호두나무는요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특히 조실성 호두나무하고 고사리는 상극이에요. 상극. 만실성 호두나무도요 묘목 심어놓고 고사리 심은 등신들은요 다 망했어요. 지금 저분들 꿈꾸고 계신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10분 거리에 있죠. 9만 평 중에 약 6만 평을 갖다 고사리와 호두나무를 씁니다. 근데 호두나무 심어서 그 사이에 그 사람의 목표는 호두밭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좀 소득이 나와야 되고 고사리를 한 거예요. 호두나무 묘목값보다 고사리 묘목값이 더 비쌌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6만 평을 고사리 밭을 해놓으니까 그 고사리 나올 때 사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첫 번째 못 꺾어요 고사리를. 두 번째 묘목 쬐끔한 거 심었는데 고사리 더 커버렸어. 고사리에 찌어가지고 호두만 다 전멸했습니다. 세 번째 전남 여기 전라도 남한에서 오신 분 없어요? 고사리밭에서 고사리밭이 저쪽 옆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사리가 거름기 많은 고추밭에 나는 거 보셨어요? 거름 없는 어머니 무덤 주변 저 임야에는 많은데 거름기 많은 땅에 하나도 안 나잖아요. 고사리가. 고사리는요 거름기 많은 땅에서 못 살아요. 근데 호두나무는 아까 고추보다도 1.5배 심지어 2배까지 양분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주 맞습니다. 특히 조실성 호두나무는요 빨리 수영이 자꾸 쬐까만 나무거든요. 거기 그 사이에다 고사리 심었다가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무슨 JS 찍은 거? JS 찍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 가서 전지전정도 못 해줘요. 그죠?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고사리하고 여기는 안 맞아요. 그러나 맹류 아까 호미 같은 거 얘기했죠. 조류, 콩 같은 거 이런 건 잘 어울리죠. 중간에 뭐 배추라도 넣으시고 텃밭 농사 다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간장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 2m에 3m 그놈의 새끼가 2m 3m 아니면 2.5 3.6이라고 했는데 그놈의 새끼보다 나는 좀 더 벌어보자겠어. 나한테 주니 땅이 먹고 이거 하니까 요거 정도 다 특히 이제 귀농 하셔가지고 한 2-3천 평 미만에서 나 수학도 하면서 먹고 살 거야. 애새끼들도 좀 반찬도 좀 해주고 그래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열강 좀 더 넓히십시오. 50cm 더 줘요. 3m 하는 것을 3m 50 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요걸 하면 배주, 여기는 포주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장을 하게 되면은 과학도 깨끗합니다. 배추에다 야채를 하다 보면은 콩나물에 벌레도 안 나와요. 왜? 배추에 벌레가 서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장 계획에 의해서도 농사가 되나간다. 자, 그리고 생초 재배 꽃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께서 했죠. 그 부직구 깔고 매트 깔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분 여러분들 이 얘기 드릴게요. 한여름에 아스팔트가 뜨거워요? 운동장이 뜨거워요? 아스팔트가 뜨겁죠. 혈압이 듭니다. 운동장이 뜨겁습니까? 잔디밭이 뜨겁습니까? 그렇죠. 운동장이 뜨겁죠. 식물의 뿌리는 영상 6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아예 작용을 멈춥니다. 흡수 작용도 안 하고 생장 작용도 안 해요. 식물의 뿌리는. 그러면 지금 한겨울인데 저 나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상 6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상했잖아요. 지하수의 온도는 몇 도? 14도. 예. 요만큼은 차가울지언정 그 안에는요 따뜻합니다. 지열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생장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식물체는 영상 6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흡수작용과 생장작용을 안 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영상 13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가을에 심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 한 이유가 식물체는 사람처럼 공기 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식물체는 두 가지 세상에서 살아요. 어디? 공기의 세상과 지하의 세상, 땅속의 세상 두 군데서 살잖아요. 그죠? 뿌리는 공기 중에 사람이 생각하는 공기 중의 환경이 아니라 땅속의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그죠? 즉 땅속은 공기 중이 영하선까지 떨어져도 땅속은 15도 이상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르락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내려가서 뭐 한 12도, 13도까지 쭉 떨어져요. 땅속 깊이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래서 가을에 심어주는 것이 한 번 뿌리가 상처를 아물리고 생장하는 시간이 있었고 다시 봄에 또 다시 한번 먼저 자라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을 식재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모든 식물체의 뿌리는요 영상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또 생장을 멈춥니다. 아무 작용을 못해요. 그건 뭐냐? 한여름에 아스팔트 온도는 더 따뜻하죠? 뜨끈히 계란 후라이 되잖아요. 즉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 깨끗이 할래 하면서 빗자루질 멘트해서 제추제 뿌려가지고 풀이 하나도 없어. 그럼 땅이 더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추워질수록 식물체 여러분이 중재배하고 있다는 장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새벽에 이렇게 풀밭을 다 지나가면 막 신발이 다 젖죠. 풀이 여러분 반수시설이에요. 밤중에 저녁 때 공기 중에 있는 이슬을 잡아서 땅속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낮에는 해가 뜨면은 그늘을 들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용사되는 걸 방지해주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맨 땅보다 얘가 싹 사그라져가지고 보온 덮개가 되잖아요. 그 풀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 풀을. 근데 풀하고 싸우려고만 하죠. 통로를 낼 때는 항상 안쪽이 낮아야 합니다. 바깥쪽이 낮아야죠. 그럼 물이 넘어서 여기 또 넘고 또 넘어서 그럼 물이 모이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등무선 배열을 고집하지 마시고 수직 배열을 해라.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벌목로는 작업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임야를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나무 빼내는 사람들, 벌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내놓은 길을 갖다 그냥 쓰시려고 하는 양반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100년 동안 자손놈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 포도밭이나 이런 데 라인 강변에 보면 포도밭들 많잖아요. 어떻게 났어요? 경사가 막 한 45도 되는데도 반듯반듯하게 쫙 해놨잖아요. 옛날에는 거기 벌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기계화해 반듯반듯하게 잘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목로는 절대로 작업로가 아니다. 벌목로는 다 치워버리고 다시 구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려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임야에서 이렇게 지역이라고 하죠. 가지와 이파리 이런 뿌리들 단내들 있잖아요. 이거 다 땅속에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거나 동네 분들한테 다 불쏘시개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 있는 벌레보다 병균과 충보다 속에 아파트가 되죠. 응? 벌레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듣는 게 가장 가까운 내 밭에 와서 가위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잔존물을 갖다가 없애야 한다. 또 한 가지 여기 잔존물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호두나무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깊이 식물이라고 했죠. 탄이 성분이 많다고 했죠. 여러분들 과원에다가 항상 그 소각용 드럼통 몇 개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시전정하고 낙엽 쏟아진 거 있잖아요. 그걸 쓸어 모아서 거기다 담아 놓으십시오. 그대로 땅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땅이 탄닌이 축적돼가지고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다 쓸어서 통에다 놓다가 언제 그걸 제거하느냐, 태워 없애느냐, 5월달 지나서 꽃샘추위 완전히 다 지나가지고 그때 불을 질러서 태워 없애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탄닌을 자꾸 땅속에다 축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호두나무 밑에는 풀도 안 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풀이 안 나는데 왜 안 나느냐? 어느 분들이 얘기해요. 호두나무 이파리가 너무 무상해서 그 빛이 안 들어서 그게 아니라 호두나무 뿌리에는 주글론 성분이 있습니다. 주길론. 어? 아까 저기 호두나무가 학명이었어요. 주글란스 랭제잖아요. 그 주글론 성분인데 그 주글론 성분이 뭐냐? 천연 제초제입니다. 아예 그걸로 천연 제초제도 진짜로 만들어요. 그 천연 제초제이기 때문에 뿌리가 뻗으면 뻗을수록 빽빽해질수록 거기 풀이 안 납니다. 평소에 초반에는 조금 뭐 멀칭이나 이걸로 하시고 풀도 나중에는 유기질을 막 투여해주고 싶은데 막 키우고 싶은데 결국 나중에 못 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풀 주면 잘하는 거죠. 이왕 그 유기질로 잘 활용을 해주셔야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잠깐. 자, 아까 우리 조시소 호두나무는 평균 수명이 경제 수명이 80년에서 100년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애들,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들 경제 수명이 몇 년일까요? 걔는 만실성이라고 했잖아. 몇 년일까요? 5번째니까. 자, 몇 년 정도 될까요? 미국에 있는 애들, 걔네들 것은 경제 수명이 몇 년일까요? 30년에서 40년입니다. 30년, 40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맛있습니다. 왜 그래? 야,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무주나 김천 이쪽에는 그 큰 나무를 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왜 그래? 미국이라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예, 우리 한국에서는요 장대로 막 털어내죠.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기계로 딱 물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합니다. 그죠? 보셨죠? 그런데 나중에 나무가 더 굵어졌어. 딱 흔들리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흔들립니다. 기계가. 그죠? 그래서 수확을 못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30년, 40년 지나면은 목재로 씁니다. 목재로. 오히려 지금 조실성 호두나무의 외화 특성, 작아진 특성 있잖아요. 그게 경제성을 더 풀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명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에는 인건비가 싸졌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인건비로 하려면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시성 호두나무를 심으시든 조시성 호두나무를 심으시든 내가 재배할 수고와 이걸 좀 미리 계산을 해두시고 예상해두시고 하는 게 좋다. 자, 수꽃입니다. 수꽃. 원래는 수꽃이 호두나무의 수꽃은 수꽃이 아니라 수꽃서예요. 수꽃서. 아카시아 나무, 등나무꽃 보면 꽃 줄기 하나 쭉 나면서 꽃이 다스닥을 매달리죠. 그게 서입니다. 서. 호두나무의 꽃도 수꽃서가 쭉 자라나오는 거예요. 얘는 암꽃. 암꽃. 얘는 보니까는 쬐까는 거 딱 봐도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야, 많이 열리죠?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호나바라고 했습니다. 왜 호나바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꽃부드라는 그 문화에서 먼저 암꽃 열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줄기가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 림편이 벌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찌릿 나오고 이미 눈들이 형성됐고 그 다음 끄트머리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혼합적으로 줄기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열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호나바입니다. 호나바. 그런데 여기서 이거 미리 한번 보고 갑시다. 열매가 맺혔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미 내년도에 생길 눈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죠? 1, 2, 3, 4 하여튼 생겼잖아요. 아까 포도송이 얘기했잖아요. 포도송의 사진을 보면서 열매는 있는데 내년도에 도장지도 없고 내년에 열매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열매 뒤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피고 있죠. 그래서 얘는 자웅동숙형. 이런 얘기입니다. 안고 파리 날개 같죠? 사이즈도 파리 사이즈 날개 생깁니다. 깨끗해요. 꽃은 볼 거 없어요. 이렇게 열매가 끝으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뱀대가리처럼 새로 나온 거 있죠? 얘가 또 다시 자라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꽃은 있는데 안고서 어디 갔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어? 여러분들 동네에 한 나무씩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이러고 나서 한 보름 내 이제 3주 후에 보면 안고씩 막 핀다고요. 네? 그래서 해글이라는군요. 해글이라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수꽃놈도 남자들 다 군대 갔어. 여자들만 남았어. 애는 누가 나? 네? 그죠? 그게 얘기예요. 낫긴 낫죠. 저쪽 가래나무 같고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이거 수분수 보세요. 앞꽃이 피는 시기와 꽃이 피는 시기 교차돼도 이만큼 빈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빈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얘는 완전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잖아요. 자웅 이수형이죠. 자, 이렇게 되어도 요만큼 빈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웅 동숙형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웅 동숙형 일치연정 수분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은 국내에서 내 품종 하나가 최고예요라고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아니면은 모르는 거다. 호두나무에 대해서. 절대로 호두나무는 한 품종에서 좋을 수가 없다. 암수가 다르기 때문에. 숙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앞에 보시죠. 숙회가 있어요. 쟤를 뭐 새끼 찾아 내가 팔아먹으려면은 암캐도 좋은 놈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제 조시성 호두나무의 특성이 나옵니다. 자웅이화? 얘는요 분명히 수컷 눈이었어요. 솔방울처럼 생긴 수컷 눈이었는데 갑자기 암꽃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은 이 형태가 좀 틀렸죠. 아까 거하고. 수꽃의 형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즉 암술과 수술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수분수가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거기서 숨이 되니까. 자웅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웅동화. 자웅동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조시성 호두의 또 다른 차이점이에요. 이게 마시성 호두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이 쭉 자라고 있는데 얘네가 변해가지고 이게 꽃인데 아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글동글하죠. 얘는 뾰족뾰족하고요. 동글동글한 건 호나바. 뾰족뾰족한 것은 이파리만 나와요. 이파리.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솔방울처럼 생겼죠. 이 솔방울처럼 생긴 것이 수꽃루, 웅화아.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복층으로 이제 형성돼요. 얘는 그해 자라지 않는 잠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호나바의 비율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옵니다. 잠보가고요. 실제 사진에서는 이렇게 자라죠. 자, 이렇게 자랐던 녀석이 그에 막 펴올립니다. 이제 꽃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좀 자라고 있는 거고. 그 열매를 맺히는 거죠. 얘는 자, 수꽃이었어요. 수꽃이 쭉 자라면서 암꽃이 변하면서 암꽃눈이 나왔어. 그리고서 팀점은 제 3차까지도 3차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얘는 3차면은 거의 쓸모가 없다. 숙성 기간이 짧아가지고 열매 호두인이 차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이 나옵니다. 얘는 밑에 1차 열매가 있고 2차 열매가 들어있죠. 이 2차 열매가 우리가 얘기하는 국내 그 토종이라고 하는 호두들 있죠. 그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껍질은 역시 같이 얇아요. 걔네들을 파종하면은 발화도 다 됩니다. 모든 특성을 다 완벽하게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3차 개화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변하는 특성입니다. 적과 작업 안 합니다. 조시성 호두나무도 적과 작업 안 합니다. 적과 작업을 하지 않고 가끔 수세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지 뚝 잘라버리죠. 굳이 이건 적과 포도적
삭발하듯이 이런 거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매달렸다 하면은 필요 없는 가지 뚝뚝 잘라버리고 말죠. 호수입은 6장이면 일반 호수이면 2개를 잘 키워낼 수 있대요. 호수입이 넉 장이면 특대 호수 하나를 키워낸대요. 그런데 말실수 호수나무 옛날 호수나무들 보시면 이파리가 무진장 많죠. 10명의 숫자보다. 걔네들은 그러면 그 햇빛을 받아서 방어를 하면서 만들어낸 양분이 어디로 갔어요? 장과지류. 영양 생장을 하는데 양분을 소모하잖아요. 그죠? 거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얘네는 호나마의 비율이 있고 수반이 외소하지 않습니까? 얘네는 이파리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열매로 가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럼 박피호두는 모두 조실성 호두인가? 아닙니다. 중국에는요, 말실성 호두에도 껍데기 얇은 호두나무들 많아요. 그런 품종들 많거든요. 제가 진짜 제발 부탁인데, 여기 혹시 묘목 업자분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중국에 가면 제가 못 보는 아주 우수한 품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들 찾아서 갖고 오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조실성 호두에도 껍질이 두꺼운 게 있고 말실성 호두에도 껍질이 얇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이거 사진이 틀어졌나 이거? 자, 설명할게요. 얘는 제가 처음에 갖고 왔던 종자입니다. 견본품 38. 38이면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맞췄죠? 얘는 4선입니다. 우리가 재배했을 때 그 나무에서 38짜리가 돼서 4선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놈은 얼마였느냐? 50이 나옵니다. 5cm 호두가. 네? 5cm예요, 지름이. 호두 지름이 5cm면요,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그죠? 즉, 우리는 38짜리 값었었는데, 여기 가서 2배, 1.5배 이상 컸잖아요. 즉,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토질이 비옥하고 강수량이 많다고 했죠. 나무를 살려내면서 재배 잘하면은 특품이 나올 수 있는 품질 등급이 올라가는 전 세계 1%의 호두, 고급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38짜리하고 50짜리는 품질의 등급이 틀리잖아요. 그죠? 원 호두 이 품종 개발자한테 얘를 갖다가 얘 반지반이 길게 막 손길 자주 타잖아요. 내가 맨날 갖고 다녔을 때 여기 뭐 이만큼 나오면 5cm니까 원래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고 다니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진짜 원 품종 개발자한테 딱 갖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깜짝 놀라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뭐 이런 걸 찾느냐? 지 건데. 지도 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 호두 품종을 갖고 들어올 때는 야, 내가 지금 나무는 내가 가져가지만 호두는 견과는 내가 수출할 거야 했더니 들쳐도 안 했어요. 호빵이 남겼어요. 이 친구 지랄하고 싶어졌는데 이거지. 그런데 저걸 갖다 보여주는 순간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도대체 너 이런 품종 어디서 찾은 거야? 지 건데. 그래, 이게 니네 거다. 네 거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이 이러한 기후 조건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똑같은 품종이라도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 내가 중국에다 팔면은 팔리겠니 안 팔리겠니? 라고 했더니 무조건 팔린 겁니다. 그게 바로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호두를 심어서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집약 재배하고 고품질화해서 세계 시장 1%의 시장 물량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품질로 싸우는 거죠.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나무는 조금 늦게 심더라도 토양 관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어디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고조 판정. 옛날에 나무들 전부 다 베어내지 마세요. 기존에 뭐 말실성 호두나무도 있고 하잖아요. 뭐 예전에 투명이라고 하는 나무들도 있고 하죠. 그 나무들 변하지 마십시오. 절대 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나중엔 오히려 걔네들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호두를 이제 지금은 호두의 생산량이 우리가 너무 극미해가지고 시장 형성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호두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조시성 호두들이 막 들어갔습니다. 자, 간단하게 호두 기름을 짜는데도 재래적 호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있던 호두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호두 기름에 다른 품종의 호두 기름을 섞으면 얘는 호두 기름입니까? 아닙니까? 호두 기름에 호두 기름을 섞으면 호두 기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호두 기름에도 우리 농산품을 공산화할 때는요 균질화 작업이 필요해요. 특성화 작업도 해야 하지만 균질화 작업이 필요해요. 즉 베이스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호두야. 거기서 기름을 짰죠. 그 맛에 부족한 맛을 기존의 여러 품종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미를 한 겁니다. 어느 일정량으로. 그래서 특성화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걸로. 그죠? 그리고 그거 항상 균질화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뭐 호두나무, 투명 호두나무 변내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나중에는 그 기름을 짜가지고 가미제로서 향미제로서 필요해진다. 그때는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간단하게 호두 가공하는 거 뭐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사실은 호두 기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호두 기름은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초반기만 하고요. 제가 호두를 가공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캡슐입니다. 캡슐. 저는 호두 기름은 호두 기름으로 안 팔 거예요. 뭘로 파느냐? 오메가3로 팝니다. 식물성 오메가3. 캡슐을 잡아서 왜 나오고? 그것도 캡슐도 큰 거 안 해요. 쬐깐 거 있죠? 제일 쬐깐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영아 유아는, 어린애들은 한 개, 좀 더 컸어. 하루에 2개, 청소년은 3개, 성인은 하루에 4개. 캡슐로 해서 늑사님도 먹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왜 그래요? 저기, 애기 낳았을 때, 자식 새끼 하잖아. 기저귀 하나도 좋은 걸로 다 쓰잖아. 기저귀도 좋은 거 써주면서 애기 머리 좋아진다고 해봐. 공부 잘한다고 해봐. 다 먹일걸? 안 그래요? 안 되나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서 제일 부자들은요.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죠? 젊은 사람이 금방 태어난 사람이 뭔가 있어. 난 맨몸으로 왔어야지. 근데 오랜 세월을 사신 분은 경제적으로 축적을 씁니다. 내 건강이 안 좋으면요. 다 사서 드셔. 그 자손들이 또 선물해드려요. 그죠? 건강 챙기세요 하고. 그러면은 오메가3 식물성 호두 오메가3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한국하면 외국에서 유명한 거 진생, 인삼. 그럼 저는 호두기름을 그냥 호두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오메가3를 파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홍삼, 원액 아주 약간 넣겠죠. 그죠? 진생, 월넛, 오메가3 메이드 인 코리아 캡슐로 해서 저는 그걸 팔 겁니다. 최종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 가공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죠. 얘 큰 나무들 갖다가 무조건 다 뽑아버리는 거다 베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고정 판정을 해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사막에다 관수시설 해가지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신장 윙그리 지역에 얘들도 지금 따려고서 지금 고정하려고 완전 모래잖아요, 모래. 그죠? 여러분들은 호두나무 천문성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조시성 호두나무는요, 여기 나무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TRB라고 있어요. 지상과 지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TRB는 1대1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항상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 조시성 호두나무는 틀립니다. TRB가 1년 차에는 지하부가 5배, 5대1입니다. 그리고 2년차 지나면 3대1로 3년차에는 측근이 발달하면서 평생 나시성 호두나무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시성 호두나무는 평생 문헌상의 뿌리가 1.9대1입니다. 즉 2대1이에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2배입니다. 보시면 개갑을 시켰죠. 뿌리를 냈죠. 위에는 이 콜라페에다 놨어요. 투명한 거에다 넣느라고. 위에는 요거 딱 하는데 쬐끈하죠. 근데 끝에 확대해보면 뿌리가 다 있죠. 측근까지. 네?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호두는 틀리잖아요. 일반 호두는.
얘네는 이렇게 막 충분히 자라고. 사실은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조시성 그러니까 한 5년 전, 막 4년 전, 5년 전 초반기죠. 호두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못 산다, 막 죽어간다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특성을 모르고 뿌리를 땡당 다 잘라버려서 갖다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통기가 잘 되고 투습이 잘 된 데에다가 심었었어야 하는데 막 아무데나 임에다가 막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썩어 죽어가면서 상처를 못 알고 아물리지 못하면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살시켰죠.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국내에서. 그런 일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요즘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죽이느냐? 점토질 토양에 물이 많이 나는데 이런 데를 갖다가 배수 해결을 안 해놓고 거름을 안 집어넣는 분들. 그냥 저희가 몇 주, 한 5주, 12주씩도 팔 수 있는데 안 파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인간들이 정치창게. 왜냐면 5주, 10주 어머니 산소 옆에다가 그냥 대충 뿌려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자기 거름 안 주고서 아니 이게 왜 죽었다고. 그런데 30주 이상, 50주 이상 목표를 갖고서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거든요. 형태, 토양계랑 거름 다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몇 주씩, 3주에서 5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머리 아프게 해요. 그래서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아까 지온과의 경계 얘기해 주죠. 자, 13도 이상이면 뿌리가 막 망설여져. 20도 정도가 가장 단단하죠. 네? 온도가 점점 올라가 있거든요. 35도 되니까 식물체가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아예. 그래서 아까 풀과의 전쟁을, 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풀을 잘 이용해라, 공존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땅속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완만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호두나무의 뿌리가 천근성인데 천근으로 가다 보면은 해가 뜨면 빨리 열 받죠. 해 지면 금방 식어버리죠. 이렇게 자꾸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식물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기에 토양 관리를 해가지고 깊이 관리를 하고 토양을 부시부시하게 해서 걸음을 넣어줘야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 뻗어나감으로써 이 식물체가 일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대처하면서 잘 자랄 수 있다. 이해되니까 14시간 후에는 항상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 10분간 휴식하시고서